그 동생의 일기 원고. 어떤 진실은 알지 않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간의 호기심이란 때로 우리를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끌고 가기도 한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언니가 동생의 일기를 훔쳐본 것으로 시작된다. 평범해 보였던 그 일기장 속에는 상상할 수 없는 공포가 숨어 있었다. 지금부터 그녀의 증언을 들어보자. 그 평범한 일상의 균열. 나는 평범한 대학생이다. 부모님과 고등학생인 동생과 함께 조용한 주택가에서 살고 있었다. 동생은 내성적이긴 했지만 성실한 아이였고 우리 가족은 그저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였다. 토요일 오후 집 청소를 돕던 중 동생 방에 들어가게 되었다. 동생은 친구들과 나간 상태였고 방은 언제나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책상 위를 닦으려던 순간 서랍 사이에 끼인 작은 일기장이 눈에 띄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묘한 호기심이 일었다. 동생이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 학교에서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던 것이다. 잠깐만 일하고 스스로를 달래며 일기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예상했던 대로의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오늘 수학시험 망했다. 민지가 또 뒷담화를 했다. 급식이 맛있었다 같은 평범한 고등학생의 고민과 일상이었다. 안도감이 들었다. 역시 우리 동생은 평범한 아이구나 싶었다. 하지만 그것이 착각이었다는 걸 며칠 후에야 깨닫게 되었다. 동생이 없는 틈을 타 다시 일기장을 펼쳤을 때 내가 본 것은 더 이상 평범한 일기가 아니었다. 글씨체부터 달랐다. 평소 동생의 둥글둥글한 글씨가 아닌 각지고 날카로운 글씨로 이상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던 것이다. 2부- 존댓말로 된 대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저녁에 만나 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네.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일기장에는 이런 문장들이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다. 마치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받아 적은 것 같았다. 하지만 동생은 평소에 존댓말을 쓸 일이 거의 없다. 부모님께도 반말을 쓰고 친구들과도 편하게 지내는 아이였다. 더욱 이상한 것은 대화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이었다. 동생의 말만 적혀 있을 뿐 상대방이 뭐라고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마치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상황인 것 같았다. 정말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뒤로 갈수록 동생의 말투는 더욱 불안해져 갔다.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는 듯한,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듯한 절망감이 글씨에서 느껴졌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날 밤 동생을 유심히 관찰해봤다.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들이 보였다. 핸드폰을 볼 때마다 얼굴이 어두워졌고 때때로 허공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중얼거렸다. 그 모습이 마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동생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요즘 누구랑 연락 자주 해? 하지만 동생은 고개만 젓더니 별로 안 해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동생의 눈빛이 묘하게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붉은 글씨의 저주.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일기장을 펼쳤을 때 나는 숨이 멎을 뻔했다. 검은 펜으로 쓰던 글씨가 어느 순간부터 붉은 펜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우리 가족의 이름들이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언니, 아버지, 어머니, 언니. 같은 단어들이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글씨체도 점점 거칠어져서 마치 칼로 긁어놓은 것 같았다. 어떤 부분은 너무 세게 눌러서 종이가 찢어져 있기도 했다. 더욱 소름 끼쳤던 것은 우리 이름들 사이사이에 적힌 다른 글씨들이었다. 한자로 된 것 같기도 하고 아예 모르는 문자 같기도 한 기이한 기호들이 가득했다. 마치 주문이나 저주의 글귀 같았다. 언니, 언니, 언니. 내 이름이 특히 많이 적혀 있었다. 그것도 점점 더 큰 글씨로 더 진한 붉은색으로 적혀 있었다. 손이 떨려서 일기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그때부터 동생의 행동도 더욱 이상해졌다. 밥을 먹을 때마다 나를 빤히 쳐다보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시선이 평소의 동생 같지 않았다. 마치 나를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을 관찰하는 것 같은, 아니면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었다. 어떤 날은 내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면 동생도 따라 일어섰다. 내가 물을 마시러 가면 동생도 따라왔다. 처음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자주 반복되어서 의도적인 것임을 깨달았다. 동생이 나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부모님께 이야기해볼까 생각했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동생이 붉은 펜으로 우리 이름을 적어놨어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믿어줄까? 오히려 내가 동생 일기를 몰래 봤다고 혼날 게 뻔했다. 그 기적, 그 불길한 의미. 그로부터 며칠 후 일기장에는 더욱 충격적인 단어가 나타났다. 페이지 한가운데 커다랗게 적힌 한자 귀적.
나는 그 의미를 몰랐지만 단어만 봐도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급히 인터넷으로 검색해봤다. 귀접이란 귀신과 접촉한다는 뜻이었다. 더 정확히는 죽은 자의 영혼과 소통하는 무속적인 의식을 의미했다. 검색 결과를 읽으면서 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일기장에는 귀접이라는 글자 주변으로 기이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 동그라미 안에 삼각형을 그려놓고 그 주변으로 의미를 알 수 없는 기호들이 빼곡했다. 마치 마법진 같았다. 첫 번째 접촉 성공. 목소리가 점점 선명해진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알 것 같다. 이런 문장들이 그림 옆에 적혀 있었다. 동생이 정말로 무언가와 접촉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것도 죽은 자들과. 나는 일기의 내용을 사진으로 남겨두려고 핸드폰을 꺼냈다. 증거가 필요했다. 하지만 카메라를 켜려던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언니 뭐하고 있어? 동생이었다.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게 내 바로 뒤에 서 있었다. 나는 너무 놀라서 핸드폰을 떨어뜨렸고 일기장도 바닥에 떨어졌다. 아, 그냥 청소하다가. 말을 더듬으며 변명했지만 동생은 아무 말 없이 일기장을 주워들었다. 그리고 나를 빤히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당황함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계산만이 있었다. 언니도 알고 싶어 하는구나. 동생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내가 아는 동생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더 낮고 더 둡고 어른 같은 목소리였다. 오늘 일상 속으로 침투하는 공포.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게 변했다. 아니, 정확히는 동생이 변했다. 평소보다 더 자주 혼잣말을 했고 때로는 빈 공간을 보며 웃기도 했다. 그런데 그 웃음소리가 소름 끼쳤다. 마치 무언가 재미있는 농담을 들은 것처럼 낄낄거리는 웃음이었다. 누구랑 이야기하는 거야? 한 번은 참다 못해 물어봤다. 동생은 창밖을 보며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다. 아무도 안 해. 그냥 생각 정리하는 거야. 하지만 나는 들었다. 분명히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소리를. 마치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있는 것 같았다. 식사 시간이 가장 이상했다. 동생은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고개를 끄덕이거나 작은 목소리로 응, 그래라고 중얼거렸다. 부모님이 뭐라고 했니? 라고 물으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라고 대답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동생이 누군가와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더욱 무서웠던 것은 동생이 가족들의 일정을 너무 잘 안다는 점이었다. 아버지가 언제 회식이 있는지, 어머니가 언제 마트에 가는지, 내가 언제 도서관에 가는지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누가 알려준 적도 없는데 말이다. 언니, 오늘 저녁 늦게 들어온다며? 어떤 날은 내가 계획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동생이 먼저 알고 있었다. 소름이 끼쳤지만 어떻게 아냐고 물으면 그냥 그럴 것 같아서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밤에는 더욱 이상했다. 동생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렸다. 뭔가를 끌고 가는 소리, 무거운 것을 떨어뜨리는 소리, 그리고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들. 하지만 아침에 방을 확인해보면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다. 부모님께 말씀드려봤지만 사춘기니까 그런 거 아니겠니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셨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춘기가 아니라는 것을. 뭔가 훨씬 더 심각하고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 육도 보이지 않는 존재들. 며칠 후 일기장을 다시 확인했을 때 나는 정말로 소스라치게 놀랐다. 오늘 개밥 7그릇. 다 먹였다. 산책은 3번. 모두 만족해했다. 털 빠진 것 청소. 정말 많이 빠진다. 하지만 우리 집에는 강아지가 4마리밖에 없다. 그럼 나머지 3그릇은 누가 먹은 것일까? 나는 조심스럽게 마당을 확인해봤다.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들이 있었다. 개밥 그릇이 정말로 7개 놓여 있었던 것이다. 언제 추가로 놓았는지 모르지만 3개의 그릇에는 먹다 남은 사료 흔적이 있었다. 더욱 소름 끼쳤던 것은 마당 곳곳에 발자국이 있다는 점이었다. 우리 강아지들 것이 아닌 다른 크기의 발자국들. 어떤 것은 우리 개들보다 훨씬 컸고 어떤 것은 기이하게 일그러진 모양이었다. 동생에게 물어봤다. 개밥 그릇 왜 이렇게 많이 났어? 응? 4개만 났는데? 거짓말이었다. 나는 직접 7개를 셌다. 하지만 동생은 태연하게 그런 적 없다고 부정했다. 그날 밤 나는 몰래 마당을 지켜보기로 했다. 내 방 창문에서 마당이 잘 보였다. 자정이 넘어서자 정말로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림자인 줄 알았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이게 같은 형태였다. 그런데 우리 강아지들이 아니었다. 더 크고 더 둡고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웠다. 그것들이 개밥 그릇에 머리를 박고 사료를 먹고 있었다. 소리도 이상했다. 일반적인 강아지가 밥 먹는 소리가 아니라 뭔가를 갉아먹는 듯한 섬뜩한 소리였다. 나는 너무 무서워서 창문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내다봤을 때 그것들은 사라져 있었다.
마치 내가 본 것이 환상이었던 것처럼. 아침에 마당을 확인해보니 개밥그릇은 다시 4개뿐이었다. 나머지 3개는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었다. 하지만 그 기이한 발자국들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7. 밤의 방문자들. 동생의 방문은 이제 항상 잠겨 있었다. 예전에는 열어둘 때가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철저히 봉쇄된 것이다. 노크를 해도 지금 바빠라며 열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 방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렸다. 처음에는 TV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사람들이 대화하는 소리였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닌 여러 명의 목소리였다. 가장 이상한 것은 그 목소리들이 모두 낮고 응얼거리는 듯 했다는 점이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동생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어떤 밤에는 발소리도 들렸다. 방 안에서 여러 명이 걸어다니는 소리였다. 무거운 발걸음, 가벼운 발걸음, 끌리는 듯한 발걸음까지 다양했다. 마치 파티라도 열리는 것 같았다. 나는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렸다. 동생아, 괜찮아? 누구랑 있어?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다. 모든 소리가 딱 멈췄다. 그리고 잠시 후 동생의 목소리가 들렸다. 언니? 나 혼자 있는데? 뭔 소리? 방금 사람들 이야기하는 소리 들렸는데. 문이 열리고 동생이 나왔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뭔가 이상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그런 소리 안 났는데? 언니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나는 방 안을 힐끗 봤다. 아무것도 특별한 게 없어 보였다. 하지만 공기가 달랐다. 무겁고 끈적한 느낌이었고 묘한 냄새도 났다. 썩은 것 같기도 하고 오래된 흙 냄새 같기도 했다. 정말 아무도 없었어? 응. 그냥 공부하고 있었어. 하지만 책상 위에는 책이 아닌 그 일기장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내가 본 적 없는 이상한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촛불, 작은 동물 뼈 같은 것들, 그리고 검은 돌들. 동생은 내 시선을 눈치채고 재빨리 문을 닫았다. 늦었으니까 빨리 자. 내일 학교 가야지. 그날 밤 나는 한잠도 잘 수 없었다. 동생 방에서는 새벽까지 소리가 계속 들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소리들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8. 붉은 초대장. 일주일이 더 지난 어느 새벽, 나는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깼다. 뭔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눈을 떠보니 동생이 내 침대 옆에 서 있었다. 동생아? 왜 여기 있어? 동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나를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어둠 속에서도 동생의 눈이 이상하게 반짝이는 게 보였다. 뭐 하는 거야? 무서우니까 대답해봐. 언니. 동생의 목소리였지만 평소와 달랐다. 더 차갑고 더 낮았다. 일기 또 봤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괜찮아. 이제 곧 언니도 알게 될 거야. 그들이 언니를 기다리고 있어. 동생은 그렇게 말하고는 방을 나갔다. 나는 너무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고 있었다. 다음날 동생이 학교에 간 사이 나는 마지막으로 일기장을 확인하기로 했다. 모든 것을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증거를 확실히 해두고 싶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을 때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붉은 글씨로 크게 적힌 문장이 있었다. 이제 곧 언니도 함께. 그리고 그 아래에는 오늘 날짜가 적혀 있었다. 마치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고 같았다. 나는 급히 일기장을 사진으로 찍고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다. 하지만 통화 중에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동생이 일찍 들어온 것이다. 언니? 동생의 목소리가 계단 아래에서 들렸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다른 목소리들도 함께 들리는 것 같았다. 언니 어디 있어? 이제 시간이야. 나는 일기장을 들고 방을 뛰쳐나갔다. 뒷문으로 나가서 이웃집으로 뛰어갔다. 뒤에서 동생이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부모님은 내가 과민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하시지만 나는 안다. 그 일기장에 적힌 것들이 모두 현실이라는 것을. 그리고 동생이 더 이상 내가 아는 그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도 가끔 동생에게서 문자가 온다. 언니 언제 집에 와? 모두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지만 나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 그 모두가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음악이 서서히 사라지며 적막한 여운. 그 에필로그. 이것이 제보자의 증언이었습니다. 현재 그녀는 친구 집에 머물고 있으며 가족과는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과연 이 이야기가 사실일까요? 아니면 한 여성의 과도한 상상력이 만들어낸 착각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